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요 천안에 있다가 홍성 갔다가 여기 오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뚫고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나서 대단히 반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활기가 넘치시죠? 성공리 마을. 예, 우리 성공리 마을 그 마을 이름답게 성공리 마을에 오시는 분이 이렇게 활기 있고 활발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만나뵙게 대단히 반갑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하고요. 또 그 국회의원 4번째 중간에 나가서 도지사를 지내고 22년도 도지사 재선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저는 여러 가지 제기를 하는 중이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대체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죠. 예, 저희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저는 천안 광덕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뭐 쇠고기 반찬 이런 걸 떠주고 새끼 먹어도 다행이에요. 새끼 먹어도 다행이에요. 심지어 우리 중학교를 못 간 친구들도 초등학교 동창이 한 10%에서 15%가 됐고 고등학교 못 가신 분들은 한 30% 정도가 됐을 정도로 그러한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대단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느 통계를 봐도 세계 13위권이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12개밖에 안 돼요. 12개밖에 안 돼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1953년생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953년도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 1인당 예표 얼마나 됐을까요? 67달러였어요. 67달러. 물론 지금의 화폐가 그때 화폐가 틀리지만 67달러예요. 근데 작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지표 얼마냐? 1인당 GN이라고 하죠. 36,194억 달러. 얼마나 늘은 거예요? 500배. 500배, 500배. 이런 대단하죠. 500배가 되는 거예요. 총 GN이라고 해서 국민 총수도 그 당시에 6.25, 53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소득을 총 합계한 게 483조 원이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얼마냐? 2,443조 원이에요. 몇 배 늘었어요? 5만 586배. 얼마나 대단해요. 1954년도에 우리 수출액이 2,400만 달러야. 1964년 가야 1억 달러거든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수출이 많이 내려갔다 그러지만 작년에 수출이 얼마냐? 6,247억 달러. 1964년 기준에도 6,247배가 증가한 거예요. 1964년 60년밖에 안 되단 말이에요. 이런 60년 동안 수출이 6,427배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50년대는요. 우리가 원조를 받지 않으면은 예산을 꾸릴 수가 없어요. 재정 수입이라고 있어요. 국가가 그냥 세금이라든가 뭐 다 있는데 이런 거 재정 수입의 전체 50년대는 평균 43%가 원조 액수였어요. 그 당시 3억 달러 정도 평균 우리가 원조를 받은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라든가. 그럼 그게 대한민국 재정 수입의 43%가 원조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가 또 없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원조를 받지 않으면 정말 예산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 대한민국이 작년에 얼마나 원조를 할까요? 6조 원이 넘어요. 6조 원이. 올해년 내년도 25년 대산 40억 달러. 6조 한 7천억 정도 돼요. 이건 뭐 북한에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론도 없어. 다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저쪽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 도와주는 원조액이 6조 7천억 정도 돼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는 6조 2천억 정도. 그런데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무지장 많아요. 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하는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그 하나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예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 100개 나라가 원조를 받던 다 그런 나라인데 지금 당당하게 원조를 하는 나라, 원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6조 원이면 되니까 6조 원. 원조 대국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죠. 여러분 운크타트라는 게 있어요. 세계 무역 개발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6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세계 한 200개 국가를 저개발 국가, 선진 국가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분류했는데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겠죠?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 저개발 국가에서 전환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선진국으로.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의 자랑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예?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이런 대한민국의 결과가 이런 당당한 세계적인 위상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놀라운 것은 일본은 머리가 일본 사람, 그냥 자체는 일본 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는요. 1980년도 한 40년 전만 해도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또 거기에 양식 없는 놈들은 우리가 예전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무시해? 네? 이랬던 대한민국이 2018년도부터는 구매력 평가 달러가 있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구매력 평가가 그 달러인데 2018년도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떨어뜨렸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없어요? 작년에 구매력 평가 달러예요. 우리가 53,570달러. 일본이 48,810달러. 5,000달러 정도를 떨어뜨렸어요. 이거는 구매력 평가인데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다시 계산해 보니 실제 명목 1인당 GNI가 명목 1인당 소득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6,194달러. 일본인들은 35,975달러. 그래서 우리가요. 명목 GDP를 일본을 떨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를 갖다가 1인당 GDP를 떨어뜨렸다. 이건 정말 대단한 나라죠.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돈 빌릴 때 여기서 이제 신용 등급 때문에 이율이 신용이 나쁜 사람이 이율이 약간 높잖아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요. 하여튼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이율이 낮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신용 등급이 국제사회에서 스탠드 플러스하고 피치, 무디스라는 게 3대 국제신용 평가관이 있어. 대한민국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 보면 딱 알죠? 높아요. 그것도 몇 등급 높으냐? 2등급이 높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할아버님, 할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려야 돼요.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지도자도 잘했지만 지도자만 잘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는 지도자보다 국민이 훨씬 더 훌륭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국민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자랑스럽고 세계 13위권 경제 대국이고 1인당 GDI가 1인석에 일본을 뜻해 자랑스러운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있는 통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머니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이렇게 대략? 3만 명 안 되고요. 13,978명. 이게 말이 돼요? 37분 하루에 38명씩 죽고 제가 이따 강의 끝나면 벌써 한 명 죽었어요. 통계적으로. 13,978명. 재작년에 12,907명에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게 연령 표준화 자살률에서 세계를 비교하면 자살률이 있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 해서 들었어요? 1등. 그것도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 1등. 뭔가 좀 언밸런스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률 자체가 자살자가 13,978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압도적 1위예요. 연령 표준화 자살률 국제 비교하면 그걸 보면 OECD 평균이 11.1명인데 우리는 23.6명. 2배 훨씬 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있죠.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통계청에서 사회 조사를 합니다. 사회 조사를 해서 이런 게 물어봐요.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잖아요. 통계청에서 중앙정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조사했어요. 이런 항목이 있어요. 당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살 때 당신이 본인 세대에서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국민한테 물어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답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 야, 희망이 있어. 내가 열심히 잘 살 수 있어. 얼마나 될까요? 없진 않지만 26.4%에 불과해요. 없다. 아무리 열심히 했더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벼룩이다. 없다고 답하는 분이 59.6%예요. 60%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럼 당신 자식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 내 자식놈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54%예요. 왜 이럴까요? 뭐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역동적인 대한민국,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한민국에서 왜 희망이 없다는 답변이 60%일까요? 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청년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머니들 청년 세대들 30대, 20대 자제분들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청년한테 물어보니 청년의 80%가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소중히 길렀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식들은 80%가 헬조선이래요. 우리 청년들은 85%가 수저가 존재한대요.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대요. 그럼 너는 어느 수저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70%가 흙수저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80%가 헬조선이라고 하죠. 수전이 존재한 자가 85%라 그러죠. 본인이 흙수저가 70%라 그러죠. 그럼 이 나라에 살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답을 해요?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5%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까 국민이 60%가 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성인들은 60.2%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랑스러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이룬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 자살률은 1등이며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60%며 청년은 80%가 헬조선이라고 하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뿐만인가요? 여러분 아까 누가 홍성이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충남을 예를 들어봐요. 이런 상황이죠. 충남을 예를 든다면 청양군 사람 있으니까 혹시 청양군이라는 거 있어요. 청양군. 올해 이사 오셨죠? 예전에 그 13만까지 됐었어요. 그런 청양군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 67명. 군에서 다 태어난 아이가 67명이에요. 67명. 돌아가신 분은 얼마? 503명. 그러면 청양군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여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여 출신이 있을 거예요. 부여가 작년에 태어나가 103명이에요. 6만이 넘는데 103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돌아가신 분은 1075만 명. 아니 1075명. 어떻게 될까요? 그럼 충남에 있는 부여군과 청양군이 가장 심각하냐? 아니에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2만 명인 군이 많아요. 경상북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긴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식으로 한 30년 가면 군 자체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 과정에 우리가 겁내는 고통은 무지장 크죠. 29,700명인데도 군수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군의 의장과 군의원이 7명 있어야 돼요. 경찰서장이 있어야 돼요. 교육청이 있어야 돼요. 소방서장이 있어야 돼요.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그 재정 투입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라는 지방소멸. 이런 자랑스러운 데로 지방소멸. 지방이 소멸될 거다가 아니에요. 100% 소멸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산이 386만까지 갔어요. 386만. 그런데 지금 인구가 얼마일까요? 매년 17,000, 8,000, 2만 명 줄어서 지금은 327만이에요. 386만 명이 327만이에요. 지방소멸.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지방소멸. 서울로 경기도로 올라오면 결국 서울의 집값은 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방소멸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여기다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자제분 몇 분 드셨어요? 자제분. 둘. 단출하네요. 예? 단출하죠. 저희가 59년 대학생인데 우리 때는 5명 줘도 단출해달라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출한 가족이라 그랬어요. 보통 7, 8은 보통. 정말 이렇게 있는 집은 10명.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출산율이 60년대 시행해도 4.0이 훨씬 넘는데 여러분 텔레비에 보셨죠? 대한민국 출산율이 몇 등이라고 그랬어요? 학교의 출산율 0.72명. 꼴찌. 198개 국가가 출산율 통계를 내는데 198개 국가 중에서 198등. 이렇게 가면 민족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소멸한다니까요? 소멸한다죠? 네. 그것도 99.9%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되냐는 거예요. 민족이 소멸할 줄 모른다 아니라 소멸한다예요. 이미 15세에서 64세가 생산 가능 인구라 하잖아요. 김 대표님.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4년 전부터 1년에 평균 36만 명이 줄어들어요. 15세에서 64세 분들이 돈도 벌고 세금도 내서 나라를 많이 살리는 거잖아요.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1년에 지금 36만씩 올려주고 2030년 가면 평균 53만씩 없어집니다. 누가 세금 낼 거예요? 누가 세금 낼 거예요? 누가 세금을 내서 고속도로를 고치고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생산 가능 인구.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2055년 가면 세계 꼴찌가 돼요. 세계 꼴찌. 세계 꼴찌. 2070년 가면 45%밖에 안 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50%가 안 되는 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 비율이 19.6% 5% 돼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5세가. 그런데 2045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가장 늙은 나라. 어르신이 37%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 어머니들 아버님들 생각해 보셔요. 노인 인구 비율은 세계 1등.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인구 세계 꼴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여기 아마 주변에 요양원 보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양원, 요양병원 어르신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범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20%밖에 안 돼.
요양병원은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간병비도 뭐 평균 270막 그렇고 요양병원은 200 더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병 200만 원이면 자식이 4, 5명이면 그래도 40만 원, 50만 원 나누면 버틸만 하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 혼자면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요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친부모하고 장인 정부가 아프신 시기가 비슷한 사람이 많아. 남자 여자 평균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집은 2명 있는 경우가 있어. 혼자. 독자잖아요. 혼자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갑니다. 나라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르신들을 아까 말했지만 지금은 한 4.6명 정도가 한 명을 부양하는 꼴이에요. 2072년 가면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르신만 부양해요? 아니잖아요. 애들 안 키워요? 애들 안 키워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2055년도 가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1300조 세계 3대기면 소멸돼요. 밖에 되면 소멸돼요. 이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기들, 아까 말한 자살률 1등, 이민 가고 싶어하는 비율, 이런 여러 가지 지방 소멸, 저출생, 고령화,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 징후가 있는 곳이 또한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이 문제 극복하자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청양 13만이 29,700명 된 꼴이 되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허리가 휘어져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무너지세요. 여러분, 어머니, 예전에 어릴 때 애들 목마 태워봤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키우잖아요. 태우잖아. 그럼 목마 태울 때 애들이 자기자기 이쁘니까 한 5분 정도는 괜찮아요. 김재리 대표님. 그죠? 근데 목마, 3-4살짜리 목마 태워도요,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목이 어떻게 뻣뻣해요. 그죠? 안 내리려고 그래도 재밌으면. 그럼 어떻게 해? 애를 확 끄집어 내린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 대학은 이렇게 가면요. 목마 탄 사이가 이거 목마 사이. 목마 사이라고 그래. 근데 목마 사이라는 거면 아무리 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져도 이럴 수가 없어. 그거 쓰러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대한민국 위기 징후들 정말 심각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제가 긴 말씀은 안 되지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왜 이렇게 국민 60%가 희망이 없다고 답을 하고 자살은 왜 세계 1등이며 청년이 75%가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한테 우리 정치권한테 촉구하고 데모하고 그래란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사회 양극화예요. 사회 양극화. 정치는 이미 양극화해서 여당 야당 전쟁을 불사하게 싸우잖아요. 누가 오르냐 그러냐서 여기 편 다 나눠가지고 여기 국민이 한 20% 30% 되는 만큼 다 양진이 나눠서 총만 안 썼지 정치적인 내전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이런 것도 그렇지만 경제적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양극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여기 어르신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 삼성 다니고, 현대 다니고, LG 다니고, SK 다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뜻대로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럼 대체로는 어느 회사를 다닐까요? 대체로는 중소기업에 다니게 돼 있어요. 내 아들은 한국은행 보내고 싶고, 내 아들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 비율은 85대 16, 15 아니면 86대 14 정도예요. 종사 비율이. 그러니까 내 자식을 키웠을 때 중소기업에 다닐 확률이 임금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85% 정도는 중소기업, 15% 정도가 대기업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맞죠. 그럼 대한민국 대개 임금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탑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대기업 평균 임금이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591만 원 정도입니다. 591만 원. 중소기업 평균은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200만 원? 200만 원 좀 넘고 300만 원? 300만 원 거의 맞으셨어요. 대기업 평균이 591만 원일 때 중소기업 평균이 286만 원이에요. 한 2배 차이가 나지? 더 나죠? 근데 문제는 평균이 이렇게 나는데 26세, 7세 중소기업 간 사람과 대기업 간 사람이 30년만 급여를 받게 돼서 56세, 7세가 되면 매년 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처음부터 한 200만 원 차이가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신분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처럼. 더구나 50대면 자제분들 다 굉장히 돈이 많이 피크로 들어갈 때 아니에요? 50대 대기업 평균 급여와 중소기업 평균은 얼마 차이 나는 줄 알아요? 대기업 682만 원이래. 중소기업은 이제 316만 원이에요. 50대가.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던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 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크냐? 안 그래요. 독일은 한 8, 90% 정도입니다. 일본도 80%가 넘어요. 이 문제 대한민국 양극화로 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로자가 있잖아요. 근로자 평균이 매달 그 분기마다 통계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취업자가 많으면 더 올라가고 막 그랬을 텐데 2144만 노동자일 때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을까요? 845만 명대예요. 38% 정도. 비정규직 물론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도 있어.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379대 206만 원이에요. 204만 원. 그러면 38% 정도라는 비정규직 문제. 이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스스로 선택한 시간제도 있어요. 근데 시간제를 빼본들 그래도 한 29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845만 명 38%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얼마 될까요? 38%. 건강보험 가입률이 43%. 고용보험 가입률이 53% 정도밖에 안 돼요. 퇴직금 44%가 안 돼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 내가 그 안에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이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을 안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해요. 호주 아시는 분은 호주는 비정규직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시간당 임금이 2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때워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38%밖에 되지 않고 퇴직금 받는 사람 43%밖에 되지 않고 건강보험 받는 사람도 역시 50% 정도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진짜 어렵죠. 여기에 가구수가 있어요. 가구수. 1인 가구 많잖아요. 어머니들. 혼자 사는 집 많잖아요. 어르신도. 대한민국 2177만 가구가 있어. 그것도 바뀌어. 1인 가구 늘어날수록 바뀌니까. 작년 최근 2177만 가구인데 여기가 구로구죠. 구로구는 그래도 집값이 아주 극심하게 비싸지는 않지만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얼마나 갈까요? 가장 최근에 국민회에 나온 거면 12억 2,900만 원이야. 12억 2,900. 강남구만 따지면 14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가 이게 12억 2천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 월급 300, 400 받고 언제 집 살 수 있을까요? 집 살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지 부모님이 사줄 여력이 되던 이런 사람은 살 수 있지만 14억 9천만 원 강남 아파트는 차치하고 우리가 평균 전세가 7억 정도 되면 그 돈을 어떻게 빌려서 결혼하죠? 대한민국의 결혼율 합계 출산이 꼴찌인데 그 세계 꼴찌 그 대한민국에서 꼴찌는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압도적 꼴찌예요. 그냥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니에요. 왜?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지금 집값이 약간 하락하지만
좋은 집 걸러봐요. 똘똘한 한 채. 몇 년씩 몇 억 올라. 아무리 월급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크죠. 그런데 무주택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을까요? 954만 가구, 43.8%. 이 무주택자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내가 월수익을 열심히 받아서 300만 원 받아서 아니면 4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얼마 모아? 1200만 원. 10년은 1억 2천. 그땐 집값이 어떻게 돼 또? 안수가 안 먹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 무주택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에요? 안정적인 전세를 샀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안정적인 월세를 샀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돈을 아무리 모아봤자 몇 년 지나면 전세 자금을 더 올려서 전세 자금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43.8% 954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런저런 일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가구별 소득 통계를 냅니다. 가구별 소득 통계는요. 대한민국 2인 이상 가구일 때 상위 10% 얼마 잘 살까요? 얼마 잘 살까요? 월 소득이 1,463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가도 미국 가도 잘 사는 축이에요. 그걸로 탓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10%가 1,463만 원인데 하위 10%는 얼마나 갈까요? 미안하지만 134만 원이래요. 2인 이상 가구에서. 근데 2인에 134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꾸며도. 우리 충남이 저쪽 시골 면에 살면 살지 모르지. 못 살으니까 134만 원의 소득인데 소비는 얼마를 해요? 157만 원. 매월 적자죠. 매월 적자예요. 23만 원 정도가. 그 사람들은 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야, 대한민국 세계 10번 경제 대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나는 매달 빚을 지는 게 20만 원 넘게 빚지만 자랑스럽다고 생각할까요? 1인 가구 이상은 더 기가 막혀요. 월 소득이 74만 원밖에 안 돼요. 월 소비는 얼마일까요? 74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해도 못 살니까 지출 얼마냐? 평균 112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8만 원 정도가 매월 적자예요. 그분들한테 대한민국 10대 강국 선진국이라고 분류된 대한민국이 그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국민의 60%가 희망이 없다고 답을 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아요. 내가 아무리 월급을 모으고 돈을 모아본들 집 한 채 살 수 없는 상황에 들지도 모른다. 중소기업 다는 사람 그럼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게을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숙제지만 최소한 이 문제가 이대로 지속돼서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주택자가 954만 거 43% 했잖아요. 이런저런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냐. 그래서 그거는 뭐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이 있는데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몇 년만 발표하는데 대한민국 1%가 한 25.4% 갖고 있습니다. 자산을. 그런데 그거 뭐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5,123만 명이던 외국인 빼면요. 지난달 10월달 통계요. 그냥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은 얼마일까요?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 비율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25%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5.6%. 그럼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통계를 몰라요? 모르지만 체감으로 알죠. 체감으로 알죠. 재작년에 주식 배당액이 여기 있는 분들 주식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한 1,400만 원이니까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1,400만 명한테 재작년에 30조를 배당했어요. 또 작년에 제재 3년에 30조, 재작년에 29조를 배당했어요. 30조 배당할 때 볼게요. 30조 원을 배당했는데 0.1%, 1% 아니라 0.1%, 그냥 대주죠. 0.1%가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14조 원, 49%. 1%가, 상위 1%가
20조 원, 73%. 10%가 26조 원, 93%. 그럼 주식을 배당받은 사람 하위 50% 가진 총 액수 얼마일까요? 30조 원 중에서 하위 50% 가진 총 주식 보유자가 가진 배당 액수 372억 원에 50%가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얼마 있을까요? 맞아요. 0.12%예요. 그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나요? 물론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만 주식이 있는 사람조차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저는 이런 이야기하는 게 누구 정부를 탓하고 뭐 야당을 탓하고 저는 민주당이지만 여당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어르신들을 이 사회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 가꾸는 나라, 이 소중한 나라 이걸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무주택자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질문 좀 받을 텐데요. 여러분 평온하다 그래서 평온한가요? 바다가 위로 볼 때 잠잠하지만 속에선 소용돌이 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 역사를 보세요.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날 일어났어요.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부산 상륙할 때도 몰랐어. 그런데 동래성하고 부산지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알았어. 그런데 그때 서울하고 부산이 얼마나 멀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어, 철도가 있어. 그죠? 지금도 고속도로 거리가 500km, 자전거 기로만 해도 540km 정도 되는데 서울이 함락된 게 얼마인 줄 알아요? 함락된 게 4월 13일 날 일본 놈들이 부산에 상륙해서 5월 2일 날 20일 만에 한양 도성이 일본 놈들의 말 발부가 아래 점령된 거예요. 20일이면 어떻게 600km 잡으면 하루에 30km 뛰어야 돼요. 조선 병사는 뭐였고 조선 왕릉은 뭐였고 뭐 했어요? 무지한 고통을 당했죠. 그냥 무진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만 26만 명설. 여러분 코무도 말잖아요. 일본이 코 배웠다고? 이게 12만 명설. 이래지만 무상 고통을 당했죠. 그거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1630년 병자로 하냐. 이때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인조란 자가 청나라 황태종한테 무릎 꿇고 3번 절하고 이마로 9번 머리 진 이기는 항복을 해서 저는 겨우 살아오고 20여 년 살았지만 그래서 끌려간 사람이 얼마예요? 50만 명설. 그때 나온 게 환양년이에요. 호루새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2달 만에 무너졌죠. 2달 만에. 1910년 8월 29일은 언제예요? 나라가 망한 날이잖아요. 일본은 완전히 뺏긴 날이야. 500년 사지로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조선이 총 한 방 제대로 못 쓰고 일본 놈들이 통째로 넘겨졌어요. 통째로 했지만 고종을 비롯해서 순종이라든가 왕족 가까운 사람들 친위귀족들은 호의호식을 했죠. 나라 망했잖아요. 6.25 전쟁 얼마 여기 6.25 전쟁 겪으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6.25 전쟁 전날 알았나요? 김일성이는 다 준비했는데 뭘 알았냐고 뭘 알아. 아무 준비도 않고 아무 정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간에 전사자 사망자만 120만 명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위기를 기물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를 했더라면 서울만 안 무너져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 나기 하루 전날 아무것도 몰라. 평온해. 춤추는 사람은 춤을 추고 휴가하는 사람은 휴가하고 맞죠? 예? 일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신성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최병도 육군참모총장은 뭐라고 말해요? 5일이면 평양을 점령하고 일주일이면 친위죽 간다. 말버릇해요. 말버릇.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주장했고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김일성이 준비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이 이렇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여기는 IMF를 다 겪었죠? 대부분? 네. IMF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150명의 실업자가 쏟아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비정규직이 대한민국에 양산이 됐어요. 그때부터 의대가 제일 좋은 인기과가 됐어요. 에?
그때부터 이혼율이 세계 최고로 치닫습니다. 사이에 구조적인 부조리한 현상이 IMF로부터 온 게 많았죠. 그런데 제가 김영삼 대통령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IMF가 오기 한 달 전에 뭐 했냐고 우리 정부는. 대통령 뭐 했어요? 장관위원장 뭐 했어요? 한국의 존재 뭐 했어요? 아무 대비도 않다가 IMF는 이런 엄청난 국가 환란을 겪은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누구 책임을 떠나서 이런 위기 징후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이 60%가 여건이 어려우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국민이 60% 정부 조사에도 희망이 없다고 답하는 나라,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의 75%가 여건이 어려우면 이민 가고 싶다라고 했으면 우크라이나 벌써 무너졌어요. 러시아라는 강력한 국가 쳐들어올 때 많은 서방과 도와준 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에 있는 것도 아니야. 기근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청년의 75%가 여건이 없으면 이민 가고 싶대. 위기죠. 위기예요. 우리가 이거 극복해야 될까요? 극복하지 않아도 될까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제분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 손녀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고 우리 지도에 촉구를 해야 돼요. 데모해야 돼요. 데모. 용산 가서 데모, 국회에서 데모해야 돼요. 니네 김건희로 싸우고 이재명으로 싸우지만 그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런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라. 방법을 찾아내라. 불보듯이 뻔한 지방소멸을 막아내라. 하지 않으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손주놈들, 우리 자식놈들 살 길을 마련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촉구해야 돼요.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임진왜란 난이 선주란 자는 공신 귀족들하고 도망가게 바꿨는데 15일 만에 도망치기 시작했죠.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일본은 누가 몰아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 거기다 조원 장군, 고경면 장군, 곽재우 장군, 의병장과 수많은 국가로부터 혜택받지 못한 많은 평민들이 의병으로 나서서 일본인들을 후방을 괴롭히고 결국 7년 만에 일본들을 오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양반 귀족이 독립운동했어요? 아니에요. 양반 귀족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청산리전투에서 봉오동전투에서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정당성을 갖게 된 거예요. IMF 때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무대책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살렸어요? 국민이 금모기 같은 그런 열정, 그런 정신이 나를 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들, 성국리 마을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이가 70이건 80이건 60이건 내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의 심정으로, 의병의 심정으로, 일제 때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정말 동의하나요? 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다면 여기 한번 떠나갈 때도 커다란 박수 함성을 한번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저도 충남 도정 도지사 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관군이지만 의병장의 심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서 보자. 이 사회를 구해내는데 앞장서 보자. 그래서 우리 자식도 살 수 있고 우리 손주도 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도에서 4년 도정을 지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